자, 14번 할 차례네. 그지? 지금 우리가 뭐 배우고 있다고? 형식을 이용해서 문장을 형식별로 해석하는 방법 배우고 있는 거야. 그지? 형식별로 해석하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 문장에 어떤 문법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계속 연습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14번 봅시다. 일단은 시원이 한번 해석해 볼까? 어떻게 해석했는지? 음, 음, 식사 후에 많이. 자, 그 다음 예린이 어떻게 해석했니? 우리의 느낌은 항상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식사 후에 이렇게 했지, 그지? 자, 그 다음 채빈이. 음, 우리의 느낌은 항상 더 좋다. 아, 더 보였다. 매우도 좋은 후에 음식 후에 음식으로. 자, 그 다음 마지막 희령이는 어떻게 해석했어? 음, 그랬어 해봐야지. 우리의 기분 항상 식사 후에 나아진다. 자, 잘 봐봐 얘들아. 일단은 모르는 단어 찾았지, 그지? 모르는 단어 기본적으로 찾은 다음에 해석이 안 될 수 있어, 그지? 해석이 안 될 것 같아, 뭐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그래도 안 해오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것만큼은 하세요. 뭐? 주어 동사 찾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주어 동사라도 찾아서 해석이라도 하세요. 주어 동사만이라도. 됐니? 아, 선생님 그 뒤에 것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한번 해오시면 돼. 됐니? 예습은 얘들아 너희들이 이 문제를 이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걸 하는 게 아니야. 알겠니? 오히려 예습할 때 있잖아. 이 문장이 다 해석이 돼. 그러면 그거 예습할 필요 없지. 알고 있는데 뭐로 해석해. 그지? 모르는 문장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왜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가 이걸 알아보려고 계속 공부하는 거야. 이해했니? 그럼 당연히 모르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장이 해석이 안 되면 안 될수록 너희한테 좋은 거야. 그지? 그러면 선생님한테 왔을 때 선생님이 수업을 하면서 내가 이걸 왜 몰랐는지 이 문장이 왜 해석이 됐는지를 알 수 있잖아. 그럼 그걸 집에 가져가서 어떻게 하면 돼? 내 걸로 만들면 돼. 그러면 계속해서 영어 실력이 쌓이겠지, 그지? 그럼 계속해서 영어 실력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 결국 영어를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나중에 그 실력이 지금부터 쌓았다고 생각해. 초등학교 6학년이지, 그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영어 실력 계속 쌓았어. 천천히, 그지? 그게 중학교 3학년이 됐다고 해보자. 몇 년 쌓았어? 1년, 2년, 3년 쌓았지, 그지? 3년을 영어 실력을 계속 쌓아왔어. 구멍 하나 없이. 그럼 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지금부터 구멍을 없애는 작업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계속 생각하시고 계속 고민하셔야 됩니다. 뭘? 문장이 해석이 안 돼. 내가 왜 해석이 안 되지? 그지? 해석하는 방법 선생님한테 배웠지. 그지? 주어를 찾고 동사를 찾고 문장의 형식을 찾아서 형식별로 해석해라. 이 형식은 주어 동사, 주어는 동사다. 이 형식은 주어는 보어다. 그죠? 형식을 찾아서 형식별로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안 되는 문장이 나오죠. 그럼 그 문장은 내가 왜 해석이 안 됐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선생님 수업을 듣고 느꼈으면은 그거를 네 걸로 만들어라. 끝. 모든 공부 다 똑같습니다. 영어뿐만이 아니에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똑같습니다. 아시겠죠? 됐니? 자, 보자. Our feeling always seems much better after a meal 이라는 문장이죠. 그죠? 자, 어떤 문장이 나오든 해석할 때 뭐부터 찾아라? 주어부터 찾아라. 자,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Our feeling이죠. 주어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봅시다. Our feeling은 our이라는 형용사가 feeling이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죠. 그죠? 그럼 이거 몇 번 명사구가 됩니까? 1번 명사구가 되죠. 자, 1번 명사구가 주어 자리 됐습니다. 해석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의 기분은이 되죠. 됐습니까? 우리의 기분은 또는 우리의 느낌은. 근데 느낌은 기분이잖아요. 그죠? 우리의 기분은 하면 됩니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자, 그 다음에 always라는 말이 나왔네요. always는 품사가 뭘까요? 자, 항상, 언제나 라는 뜻을 갖고 있죠. 자, 이름입니까?
다로 끝났습니까? 무엇 무엇 의로 끝났나요? 받침이 니은인가요? 그 세 가지가 아니면 전부 다 뭐랬죠? 부사. 부사. 됐습니까? 얘는 뭐라고요? 부사. 됐습니까? 자, 부사가 나왔으니까 아직 동사가 안 나온 상태네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왔죠? 그 뒤에 seems가 나왔어요. 그죠? 자, seem 하면 무슨 뜻입니까? 무엇 무엇인 것 같다. 뭐 보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됐죠? 자, 선생님이 무엇 무엇인 것 같다 동사 알려주지 않았나요? 언제 알려줬죠? 우리 이형식 처음 할 때. 우리 이형식 처음 할 때. 그때 뭘 알려줬습니까? 이형식 동사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동사는 뭐다? 비동사다. 비동사만 알아도 이형식 80% 끝났다, 안 끝났다? 끝났다. 그런데 나머지 20%의 동사를 외워주면 정말 편하다.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였죠. 그죠? 무엇인 것 같다 동사가 있었죠. seem 말고 뭐가 있었죠? appear이 있었죠. 얘네들이 나오면 뭐다? 인 것 같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 뒤에 뭐가 나올 수 있다? 명사, 성형사, 투부정사라는 게 나올 수 있다. 그죠? 해석 어떻게 하면 된다? 명사인 것 같다, 성형사 한 것 같다, 투부정사 하는 것 같다. 라고 해석하면 된다.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seem이 나왔네요. 그러면 뒤에 명사나 형용사나 투부정사가 나오겠다. 그죠? 근데 봤더니 much가 나왔어요. much는 뭔가요? 부사. 근데 얘는 참고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는 친구네요. 그죠? much라는 건 원래 명사도 꾸밀 수 있고 부사로 쓰일 수도 있어요. 일단 뭔지 모르겠네. 맞죠? 자, much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better 나왔죠. better는 품사가 뭘까요? 형용사. 근데 얘도 형용사일 수도 있고 부사일 수도 있는 친구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죠? 둘 다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죠? 자, 뭔지는 모르겠는데 얘는 뭔지 알 것 같아요. 맞나요? 얘는 뭘까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부사겠죠. 이게 형용사라면 뭐 해야 됩니까? 명사 꾸며야 되겠죠. 이 명사 꾸밀 수 있어요, 지금? 없죠. 뒤에 나온 게 형용사님 부사라며. 그럼 얘는 안 되겠네. 무조건 부사 확인. 그럼 얘만 고민하면 되겠네요. 그죠? 네, 나 나중에 할게요. 자, better 뒤에 봤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after 나왔죠. after는 품사가 뭡니까? 전치사. after는 전치사도 될 수 있고 접속사도 될 수 있는 친구입니다. 자, 전치사랑 접속사 어떻게 구분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렇죠. 전치사라고 한다면 뒤에 그냥 명사만 올 거고, 접속사라고 한다면 뒤에 뭐가 올 거고, 주어, 동사가 올 거고. 딱 after 뒤에 봤더니 뭐만 나왔습니까? amuse이라고 하는 명사 덩어리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서 뭐가 되죠? 전치사. 확인했습니까? 자, after meal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식사 후에라는 뜻이 됩니다. 자, 얘는 형용사일까요? 부사일까요? 부사겠죠? 왜? 이게 만약에 형용사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죠? 근데 앞에 지금 명사가 나왔습니까? 안 나왔죠. 그럼 얘는 뭐밖에 안 됩니까? 부사. 덩어리니까 구라고 하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배러의 품사만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잘 봐요. 주어가 이겁니다. 그죠? 부사만 일단 지어볼게요. 부사, 부사, 부사. 그죠? 확실한 것만 일단 지었습니다. 얘는 형용사가 되고 부사도 되고. 그런데 심즈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명사나 형용사나 투부정사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형용사 돼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뭐다? 형용사다. 그래서 몇 형식이 될까요? 2형식이 됩니다. 자, 여기는 어려운 문법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알고 나면 쉽지만 모르면 어렵죠. 다 했습니까? 다음에 또 수리 안 해오면 이번에 진짜 더 오래 걸립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놓친 부분은 선생님이 영상 올릴 테니까 영상 보세요.
됐나요? 자, 여기는 보시면 아시겠죠? 우리 구조는 다 확인했어요. 그죠? 이게 주어, 이게 동사, 이게 보어. 나머지는 다 부사. 됐죠? 해석 좀 해볼게요. 우리의 기분은 항상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식사 후에. 됐습니까? 여기 어려운 문법 많아요. 집중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쓸 게 많고 어려운 문법이 많아요. 첫 번째 문법 뭐가 나왔냐면 always라는 부사.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항상이라는 뜻이죠. 또는 언제나라는 뜻이죠. 그죠? 자, 부사 중에는 어떤 부사가 있냐면 횟수를 가리키는 부사가 있어요. 몇 번 했니? 뭐 이런 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말하죠? 매일 하면 항상 해 이렇게 말하죠. 횟수 가리키는 거 맞습니까? 너 하루에 밥을 몇 번 먹어? 나는 항상 먹어. 매일매일 계속 먹는다는 거죠. 횟수 말하는 거 맞나요? 그죠?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가끔 먹어. 그죠? 자주 먹어. 그죠? 보통 먹어. 거의 안 먹어. 아예 안 먹어. 자, 횟수 말하는 거 맞습니까? 영어에서는 부사가 있는데 그 부사가 횟수를 가리키는 것들. 됐습니까? 얘네들 다 묶어서 어렵게 불러요. 뭐라고 부르냐면 빈도부사라고 부릅니다. 이 빈도라는 게 뭐냐면 횟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죠? 빈도부사라는 게 뭐다?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 너는 공부 얼마나 해? 매일 해? 항상 해? 가끔 해? 보통 해? 자주 해? 거의 안 해? 아예 안 해. 횟수 말하는 거 맞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횟수를 나타내는 부사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빈도부사.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알려줄게요. 항상 한다. 뭐가 있죠? always가 있죠. 잘 보이나요? 색깔? always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되게 해. 되게 해. 보통 해. usually가 있죠. 자주 해. 혹은 가끔 해. often 있습니다. 종종, 자주라는 뜻이죠. 그죠? 또 뭐가 있나요? 때때로 해. 가끔 해. sometimes. 거의 안 해. 거의 안 해. hardly. 이거 많아요. 적어 놓을게요. seldom. rarely.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거의 안 해. 이겁니다. 됐습니까? 난 전혀 안 해. 아예 안 해. never. 자,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횟수를 가리키는 부사다. 줄여서 뭐라 부른다? 빈도부사. 자, 항상 해. 그죠? 가끔, 보통 해. 자주 해. 가끔 해. 거의 안 해. 아예 안 해. 됐습니까? 근데 왜 얘를 굳이 따로 분류를 했을까요? 그냥 부사는 부사지. 그죠? 뭔가 있겠죠. 그죠? 뭐가 있냐면, 자,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우리가 부사를 배울 때 부사는 정해져 있는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배웠죠. 아무 데나 다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배웠죠. 그죠? 자, 그런데 이 빈도부사도 사실은 자리가 정해져 있지 않아요.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갈 때 문제가 생기냐면 동사 주변을 얼쩡거릴 때 얘들은 문제가 생겨요. 얘가 만약에 문장 맨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장 맨 뒤에 나올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이 문장 가운데에 들어가서 동사 주변을 얼쩡거릴 때 이때는 자리가 있어요. 다른 때는 자리가 있다 없다? 없다. 어디에서만 자리가 생긴다? 동사 주변을 얼쩡거릴 때는 자리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얘는. 신기하죠? 다른 부사들은 안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는 정해져 있어요. 그럼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그래서 나와요. 다시 학교나 중학교에 올라가거나 아니면 뭐 빠르면 다른 학원 혹은 다른 공부방에서는 이렇게 알려줄 거예요. 빈도부사를. 얘는 그냥 자리가 있어.
아니에요. 아시겠죠? 원래 자리 없어요. 문장 맨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문장 맨 뒤에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얘가 자리가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얘가 이 동사 주변을 얼쩡거릴 때 이때는 자리가 있어요. 그거대로 안 쓰면 틀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빈도부사가 시험에 자주 나와요. 왜? 다른 부사들은 자리가 없어서 아무 데나 써도 되지만 얘는 동사 주변에 나올 때는 자리가 있다.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자, 그럼 그 자리가 뭐냐? 쉽습니다. 동사를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죠. 자동사, 타동사. 그죠? 그런데 우리가 동사의 종류로 나누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형식으로 나눌 땐 동사를 두 개로 나눌 수 있지만 동사의 종류로 나누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비동사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뭡니까? 조동사라는 게 있죠. 그리고 비동사, 조동사 뺀 나머지를 뭐라고 부르죠? 일반 동사라고 부릅니다. 이거 알고 있습니까, 희령? 오케이. 시간 알고 있나요? 자, 문장에 비동사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자, 비동사 주변을 이 빈도부사가 얼쩡거려야 돼요. 그죠? 그럴 때는 반드시 어디에 써주냐면 비동사 뒤에 써줍니다. 이 빈도부사가 여기에 나와야 돼요. 나는 항상 학생이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럼 I am student죠. 그죠?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나는 항상 학생이야. 그러면 I always am이니까 I am always student가 돼야 됩니까? 그쵸. I am always student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비동사가 문장에 있다. 그럼 비동사 어디에 써준다? 뒤에다가 뭘 써준다? 빈도부사를 써준다. 어렵습니까? 안 어렵죠? 자, 이게 1번입니다. 비동사 쓰는 순서, 비동사입니다. 빈도부사 쓰는 방법. 됐습니까? 자, 2번 문장에 조동사가 나옵니다. 무슨 사? 조동사가 나와요. 그러면 동사가 뭐가 나와도 신경 쓰지 마세요. 조동사 뒤에 동사 원형 나오죠? 근데 그 동사 원형 보지 마시라고. 무조건 조동사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조동사 뒤에 써줍니다. 어렵습니까? 자, 나는 날 수 있어. I can fly. 그죠? 나는 가끔 날아. 가끔 날 수 있어. 그럼 I can sometimes fly. I fly can sometimes. I sometimes can fly 될까 안 될까요? 이거 안 된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조동사가 문장에 나올 때는 빈도부사가 나와야 된다. 그럼 반드시 어디 나온다? 조동사 뒤에 나온다. 자, 그럼 세 번째 동사가 있죠. 그죠? 무슨 동사? 일반 동사. 자, 문장에 일반 동사가 나왔다. 일반 동사가 뭐냐면 비동사 아니고 조동사 뺀 나머지 전부 다. 비동사 빼고 조동사 뺀 나머지 전부 다. 됐습니까? 자, 문장에 일반 동사가 나왔으면 빈도부사는 일반 동사 앞에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무조건 조동사 뒤에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봐요.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 내줄게요. 비동사가 나오면 뒤에 쓴다죠. 조동사 나오면 뒤에 쓴다죠. 일반 동사 나오면 뒤에 쓴다죠. 그죠? 일반 동사 나오면 앞에 쓴다죠. 이거를 줄여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냐면 조, 비, 뒤, 일, 앞 이렇게 많이 외워요. 조동사, 비동사는 뒤에, 일반 동사는 앞에. 조비디, 일앞. 뭔 말인지 알죠? 조동사, 비동사는 뒤에, 일반 동사는 앞에. 줄여서 조비디, 일앞. 빈도부사. 전에 학원에서 이렇게 많이 알려줄 거예요. 그죠? 조비디, 일앞이라고 외워. 그지? 이유도 모르고, 그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모르는데 일단 외우라니까 외웠어. 그죠? 얘들 왜 이렇게 이걸 외우라고 한다? 빈도부사는 부사라는 거 원래 자리가 없다. 그런데 빈도부사는 동사 주변에 나올 때 자리가 있다. 그래서 외워야 된다. 조동사가 나오면 어디 써주고 뒤에 써주고 비동사가 나오면 어디 써주고 뒤에 써주고 일반 동사가 나오면 앞에 써준다. 그래서 이걸 줄여서 뭐라고 외운다? 조비뒤 일앞이라고 외운다. 어렵나요? 여기까지 어렵습니까? 괜찮죠? 자, 이제부터 어려운 문제.
자, 제가 영어 문장을 써볼게요. I will be fly. I will be a teacher. 난 선생님이 될 거야.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빈도부사 넣는다고 해봅시다. 나는 항상 선생님이 될 거야. 라는 말 하고 싶어요. 나는 항상 선생님이 될 거야. 자, 그러면 빈도부사 always를 넣어야 되죠. 그죠? 어디다 넣어야 될까요? 1번, 2번, 3번, 4번. 고민 좀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금방 옵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제가 아까 조동사 설명할 때 기억하세요? 조동사가 문장에 나오면 그 뒤에 나온 동사는 신경 쓰라고 했어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신경 안 써도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죠? 조동사가 문장에 나오면 빈도부사는 무조건 조동사 뒤입니다. 이걸 까먹으시면 왜 3번이 헷갈렸어요? 비동사가 나오면 비동사 뒤에 나온다고 했고 조동사가 나오면 조동사 뒤에 나온다고 했는데 조동사나 비동사는 한꺼번에 나왔죠. 그러면 헷갈려요. 그죠? 빈도부사 나올 수 있는 것 중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나머지는 다 쉽죠. 그죠? 이해하셨어요? 됐죠? 어렵지 않죠? 빈도부사라는 건 뭐다? 횟수를 알려주는 부사다. 됐죠? 빈도부사는 뭐가 있다? 자리가 있다. 어떤 자리? 동사 주변에 나올 때. 그죠? 그 자리가 어떻게 된다? 비동사가 문장에 나오면 비동사 뒤에 나온다. 조동사가 문장에 나오면 조동사 뒤에 나온다. 일반 동사가 문장에 나오면 일반 동사 앞에 나온다. 됐습니까? 이게 빈도부사라고.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여기 always라는 빈도부사 나온 거 보이시죠? 그죠? 근데 왜 sims라는 동사 앞에 나왔습니까? sims가 비동사입니까? 조동사입니까? 아닌 일반 동사죠. 그러니까 일반 동사 앞에 나온다. 요거 이해되시죠? 그죠? 이건 어려운 문법 아니었어요. 그죠? 중학교 1학년, 2학년 수준의 문법. 됐습니까? 근데 이게 중학교 3학년 나오는데 아이들이 많이 틀려요. 왜? 이게 지문에 녹여들어 나오거든요. 다음 중 틀린 문장을 찾아 고르시오. 근데 since always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근데 한 문장이 아닌 거죠. 쭉 지문이 있는데 since always가 여기 들어있고 여기 밑줄이 걸려 있어요. 이거 맞아 틀려? 라고 물어보죠. 제대로 안 배우는 거 어떻게 될까요? 몰라요, 몰라. 해석으로 못 풀어요. 해석으로 어떻게 풀어, 부사를? 부사에 해석 순서가 있어요? 부사 해석 순서 있습니까? 없어요. 어떻게든 해석하는 상관없어요. 다 뜻 똑같아져요. 나는 항상 나라. 나는 나라 항상. 달라요? 안 다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석으로 풀어요? 그죠? 그래서 시험에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쉬운 문법이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시험 문법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제부터 어려운 문법 할 거예요. 두 번째 문법 갑니다. 선생님 맨날 말하죠. 어려운 문법인데 맨날 선생님 얘기해주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두 번째 문법은 일단 어려운 말로 시작할게요. 파란색, 빨간색. 자, 두 번째 문법. 문법을 공부한 친구들이랑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말. 그런데 막상 물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모르는 말. 그죠? 뭐 한 번쯤은 들어봤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그걸 알면 제가 여기 있겠습니까? 뭐 이런 느낌. 그지? 맞아요? 자, 오늘 이거 끝냅시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 얘네 세 가지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이 됩니다. 됐죠? 너무 어렵게 안 할게요. 간단하게 개념만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자, 원급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동사라는 게 있었죠. 그죠?
동사의 원래 모양을 뭐라고 했습니까? 원형이라고 했어요. 그죠? 동사의 원래 모양을 원형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근데 왜 동사의 원래 모양을 굳이 이름을 만들었을까요? 동사의 원래 모양을 왜 굳이 동사 원형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우리가 부를까요? 원형이 있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동사가 모양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동사의 모양이 바뀔 수 있으니 이 동사의 원래 모양을 우리가 원형이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명사에는 원형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명사는 모양을 바꿉니까?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런데 동사는 모양을 바꾸니까 동사의 원래 모양에다가 이름을 만들자 해서 만든 게 뭡니까? 동사 원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럼 원급이라는 말은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모양을 말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처음 듣죠? 원급이라는 건 뭐냐면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모양을 말하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1도 없죠. 그러면 자, 다시 얘기 돌아가서 원급이라는 이름은 왜 만들었을까요? 그렇죠. 형용사나 부사도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바뀔까요? 비교급과 최상급이라는 이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나 부사의 원래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급이라고 부른다. 동사는 어떻게 바뀝니까? 과거형과 PP형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동사의 원래 모양을 뭐라 부르자? 원형이라고 부르자. 형용사랑 부사는 비교급과 최상급으로 바뀔 수 있으니 형용사와 부사의 원래 모양을 뭐라 부르자? 원급이라고 부르자. 됐습니까? 근데 이게 뭐가 헷갈릴까요? 원형이랑 원급이랑 나게 되면 헷갈려요. 원형은 뭘 말하죠? 동사. 원급은 뭘 말합니까? 형용사와 부사. 여기서 제대로 안 익혀놓으면 나중에 학교나 다른 뭐 공부방, 다른 뭐 인강 이런 거 들을 때 선생님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해요. 여기 원형 보이죠? 그럼 이제 원형이 형용사야, 부사야, 동사야 막 헷갈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죠? 완벽하게 익히셔야 됩니다. 동사의 원래 모양을 뭐라 부른다? 원형. 형용사와 부사의 원래 모양을 뭐라 부른다? 원급.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선생님이 형용사 하나를 써볼게요. 굿. 좋은 이란 형용사죠. 이게 원급일까요? 비교급일까요? 최상급일까요? 원급이겠죠. 그러면 제가 어떤 형용사를 다 들이밀어도 알겠죠? 원급은 맞출 수 있잖아요. 우리 비교급, 최상급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더라도. 됐습니까? 됐나요? 자, 이게 원급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럼 비교급은 왜 만들까요? 이름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비교급 왜 만들까요? 비교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뭘 비교하냐면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할 때만 쓰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대부분 뭐라고 말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비교해요. 물어볼 때 한국말로 생각해 볼게요. 자, 여기 시완이가 있고 보성이가 있어요. 이 두 명을 제가 비교할 거예요. 물어볼 때 우리 대부분 어떻게 물어봅니까? 키를 갖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시완이가 더 크니 보성이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보죠. 맞나요? 맞나요? 제가 한국말에 비교할 때 뭐 썼습니까? 특이점. 더가 나오죠. 무슨 말 이해했어요? 자, 그냥 물어볼게요. 비교하지 말고 내가 보성이한테만 물어볼게요. 보성아, 너는 키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죠. 혼자 보성이한테만 물어보는데 보성아, 너는 키가 더 크니?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두 명을 비교할 때는 어떤 말이 붙습니까? 더라는 말이 붙죠. 보성이가 키가 더 크니? 시완이가 키가 더 크니? 이렇게 물어보죠.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여기서 힌트를 잡으셔야 돼요. 비교급은 두 명을 혹은 두 개를 비교할 때 만드는 거다. 해석은 원래 형용사 뜻 앞에 뭐가 붙는다? 더가 붙는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굿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좋은이죠. 그런데 비교급으로 바뀌면 좋은 앞에 뭐가 붙는다고요? 더가 붙는다. 더 뭐뭐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교급 왜 만든다고요? 두 개 비교할 때.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9세 비교급의 모양은 몰라도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죠? 9세 비교급은 더 좋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최상급은 왜 만들까요? 최상급도 비교예요. 비교인데 그냥 비교급은 두 개 비교하죠. 최상급은 3개 이상. 자, 3개 이상부터는 이런 말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죠? 예를 들어 제가 5명한테 똑같이 질문해 볼게요. 보성이가 키가 더 크니, 시완이가 키가 더 크니, 예린이가 키가 더 크니, 희련이가 키가 더 크니, 채빈이가 키가 더 크니 이렇게 안 물어보죠. 그죠? 어떻게 물어봐요? 5명 중에 누가 가장 키가 크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최상급을 만들 때는 형용사 앞에 어떤 뜻이 붙을까요? 가장이 붙어요. 가장. 아니면 제일. 왜 최상급인지 알겠죠? 최상급은 뭐다? 3개 혹은 3명 이상을 비교할 때 쓰는 형용사나 부사다. 해석은 뭐가 붙는다? 가장이란 말이 붙는다. 비교급은 2개 또는 2명을 비교할 때 쓰는 말이다. 해석할 때 뭐가 붙는다? 형용사나 부사 앞에 더를 붙이면 된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이제 이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을 가지고 비교급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됐습니까? 배울 때 완전 끝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감할 때 굉장히 쉽게 갑니다. 그죠? 공감할 때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 이미 배웠으니까 되게 쉽게 풀겠죠? 배웠어, 씨. 이렇게죠? 자, 봐요. 기본 법칙이 있고 예외가 있어요. 됐습니까? 항상 어려운 건 뭐다? 예외. 그죠? 왜? 그럼 외워야 되니까. 맞습니까? 자, 기본은 뭐냐면, 비교급은 어떻게 만드냐면, 자, 원급이 있어요. 그죠? 이거 뺄게요, 선생님은. 너는 위나 아래로 적으세요. 자, 원급이 이렇게 있다면, 원급 뒤에 ER을 붙입니다. 그러면 비교급이 돼요. ER. 되나요? 또는, 원급 앞에 more를 붙여도 비교급이 됩니다. 됐습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형용사나 부사를 비교급으로 만드는 방법이에요. 선생님, 근데 그러면 아무거나 상관없이 그냥 ER을 붙이거나 more를 붙이면 돼요? 방법이 존재하겠죠. 그죠? 자, 어떨 때는 ER을 붙이고 어떨 때는 more를 붙이냐면 우리 모음 알죠? 모음. 영어의 모음 몇 개? 5개. 뭐뭐뭐? 아, 에, 이, 오, 우. 됐죠? 음절을 따진다고 합니다. 일단 어렵게 설명을 할게요. 어떨 때는 ER을 붙이냐면 영어의 단어의 음절이 3음절보다 아래일 때, 즉 2음절까지. 어떤 때부터는 뭐를 붙이냐면 영어 단어의 음절이 3음절 이상일 때. 어렵죠? 자, 쉽게 설명할게요. 영어 단어 안에 있는 모음의 개수가 2개까지다. 2개 말고 더 없다. 아, 에, 이, 오, 우. 이게 알파벳이 영어 단어 안에 2개밖에 없다. 그러면 ER 붙이면 돼요. 아니다. 영어 단어 봤는데 아예 이, 오, 우가 3개 이상 있다. 그러면 more를 붙이면 됩니다. 쉽죠? 그죠? 다시 한번 어렵게 설명할게요. 영어 단어의 음절이 2음절까지면 ER을 붙이고 3음절 이상이면 more를 붙인다. 이게 어렵게 설명하는 거. 쉽게 설명할게요. 영어 단어 안에 있는 모음이 2개 있다면, 2개까지 있다면 ER을 붙이고, 됐습니까? 3개 이상이 있다면 more를 붙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 하나가 있어요. 자, 봐봐요. beautiful. 형용사죠? 자, 모음 몇 개 있어요?
몇 개 있습니까? 모음도 못 세냐? 자, E, A, U, I, U. 5개 있죠. 그럼 얘는 오음절일까요? 얘 오음절 아니에요. 아니요. 얘 3음절이에요. 이게 특징. 여기서 특징 잘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자, 기본적으로 모음의 개수를 해서 음절이라고 말을 합니다. 5개면 5음절이 돼야 되죠? 근데 얘는 3음절이에요. 왜냐하면 모음이 붙어 있으면 모음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으면 한 개의 음절로 쳐요. 무슨 말인지 했었어요? E, A, U가 지금 붙어 있죠? 그럼 이거는 묶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자, 봐봐요. 또 뭐가 있나? 자, 이거 모음 몇 개입니까? 2개 있죠? 얘는 몇 음절일까요? 2음절이 맞아요. 왜요? O 나오고 E가 나왔는데 O와 E 사이에 N이 있죠. 그럼 이거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럴 때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세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그런데 뷰티풀에 봤을 때 E, A, U가 연속으로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거는 한 음절, 한 음절, 한 음절이 아니라 묶어서 하나라고 한다고요. 이해했어요, 보성에서? 그래서 뷰티풀 했을 때 이 뷰티풀은 몇 음절이 된다? 3음절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얘는 몇 음절? 2음절. 얘는 몇 음절? 3음절. 3음절부터는 뭐 붙인다? 비교급 만들 때 more 붙인다. 그러니까 얘는 앞에다가 more 붙이면 more beautiful 해버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비교급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해야 됩니까? more beautiful이면 더 예쁜이 되는 거예요. 해석도 되죠. 어떻게 만드는지도 알겠죠? 자, 그럼 이 honesty는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비교급을 만들고 싶어요. ER을 붙이면 되죠. honesty. 됐습니까? 이거 Y 지우셔야 돼요. 이거 뭐 어떻게 ER을 만들고 뭐 ER 만들 때도 막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여기서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ER을 붙인다, more를 붙인다. 여기까지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우리 공간 문법 할 때 다시 한번 더 자세하게 합시다. 됐습니까? 자, 비최상급 만드는 방법. 이것도 쉬워요. 어떻게? 이것도 원급에 원급 뒤에 EST를 붙이거나 아니면 원급 앞에 most를 붙이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최상급이 돼요. 어떨 때 EST 붙이고 어떨 때 most 붙일까요? 이거 똑같아요. 3음절 이상이면 more, most. 3음절보다 아래에 있으면 ER, EST. 그러면 이 뷰티풀의 최상급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앞에 뭐 붙이면 됩니까? 최상급. most죠. 다시 EST는 언제 붙인다고요? 2음절. 얘는 몇 음절? 3음절. 그죠? 그럼 여기 EST를 붙이는 게 뭘 붙인다? most. 얘를 비교급 만들고 싶으면 more. 어렵습니까? 얘는 최상급 만들고 싶으면 뒤에 EST를 붙이면 된다고요.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장 예쁜, 가장 정직한이 됩니다. 이게 기본 방법, 법칙대로 하는 거. 이제 지금부터 배울 거 뭐? 예외. 됐습니까? 자, 이거 지울게요. 자, 적었죠? 자. 예외는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굿이라는 게 있고, well이 있어요. well은 부사죠. 무슨 뜻입니까? 잘, 이란 뜻이에요. 굿은 좋은, 이란 형용사죠. 얘네 두 개는 비교급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배러가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위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이 배러는 형용사가 되고 부사도 된다, 얘들아. 했던 거 기억나시죠? 왜 얘가 형용사가 되고 부사도 됩니까?
원래 모양이 두 개이기 때문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원급에서 형용사의 원래 모양 또는 부사의 원래 모양을 원급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원급에서 비교급으로 바뀌었어요. 품사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뀝니다. 비교급에서 최상급으로 바뀌었어요. 품사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품사 안 바뀝니다. 아시겠죠? 됐죠? 선생님, 근데 얘는 왜 형용사 아니면 부사예요? 원급이 두 개니까. 어머니 하셨습니까? 자, 그럼 최상급은 얘는 뭐가 될까요? 베스트가 됩니다. 우리가 베스트란 말 많이 쓰죠, 그죠? 야, 이게 베스트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뭐죠? 가장 좋은 또는 가장 잘 이란 뜻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얘들은 외워야 됩니다. 됐죠?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원래 많습니다. 두 번째, man이랑 much가 있어요. 둘 다 많은 또는 많이, 둘 다 형용사보다 다 되는 애죠, 그죠? 자, 얘는 비교급이 되면 뭘로 바뀔까요? more이 됩니다. 최상급이 되면 most가 되죠. 됐나요? 자, 마지막 bad, 이라는 게 있어요. 일이 뭐냐면 아픈이란 거예요. ILL. 됐나요? 자, 얘들은 비교급이 worse입니다. 더 나쁜, 더 아픈. 됐나요? 최상급은 worst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말의 반대말이 되죠. 그죠? 우리 베스트 상 뽑지만 worst 상도 뽑죠. 알고 있어요? 모르는군요. 그 아카데미 상이라고 알고 있나요, 여러분? 미국 헐리우드에서 이제 우리나라 영화 상 주는 것처럼 미국 헐리우드 영화에 1년에 한 번씩 상을 주죠. 아카데미 시상식이라고 해요. 근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베스트만 줍니다. 근데 아카데미 시상을 하기 일주일 전인가 며칠 전에 워스트 상을 줘요. 그해 영화에서 가장 최악이었던 사람들한테 상을 줍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워스트라고 해요. 가장 형편없는, 가장 안 좋은. 네. 그런 상을 줍니다. 받으면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근데 기분 나쁜 티를 내면 안 돼요. 왜요? 그런 프로가 아니잖아요. 왜 줄까요? 다음에 열심히 하라고. 그쵸? 어쨌든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예외, 원급, 비교급, 최상급입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직 이 문법 안 끝났어요. 오늘 한 문장만 하고 끝날지도 몰라요. 지금 여러분은 굉장히 어려운 거를 굉장히 쉽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해 다 되죠?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우리 문법 파트 한 번 더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다 됐는데, 자, 봐봐요. 여기다가 내가 어떤 말을 더 붙이고 싶냐면, 자, 우리 매우 좋다 이런 말 하죠. 매우 좋은 이런 말 하잖아요. 영어에서는 매우가 지금 굿을 꾸미고 있죠. 맞아요? 매우 좋은이면은 굿은 좋은은 영어로 굿이고 매우가 굿을 꾸며야 되잖아요. 그때 뭐 씁니까? 영어 단어? 베리스죠, 베리. 그죠? 원급은 베리의 꾸밈을 받아요. 그래서 원급은 베리의 꾸밈을 받습니다. 베리 굿. 그죠? 베리 머치. 나오죠? 그죠? 베리 배 이런 말도 합니다. 원급은 베리가 꾸밀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그런데 비교급은 우리가 꾸밀 때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이미 더가 있잖아요, 여기에. 근데 뭔가 더 꾸며야 되죠, 그죠? 뭐라고 말합니까? 훨씬이란 말을 붙이죠. 이게 훨씬 더 좋아. 맞습니까? 근데 베리에는 훨씬의 뜻이 없어요. 그럼 베리가 얘를 꾸미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뭐도 같이 외워야 되냐면 비교급을
꾸밀 수 있는 부사를 외우셔야 됩니다. 얘는 형용사나 부사이기 때문에 얘를 꾸밀 수 있다는 건 무조건 품사가 뭘까요? 부사겠죠. 그죠? 첫 번째 뭐가 있냐면 머치가 있어요. 머치는 비교급 꾸밀 수 있습니다. 됐나요? 두 번째, 이분이 있어요. 스틸도 있고요. 파라는 것도 있고요. 바이파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랏이 있어요. 얘네들은요, 비교급을 꾸밀 수 있어요. 머치, 이분, 스틸, 파, 바이파, 얼랏. 됐나요? 얘네들은 뭘 꾸밀 수 있다고요? 비교급을 꾸밀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단어들이, 이 부사들이 뒤에 나오는 비교급을 꾸미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네 원래 각각의 뜻이 다 있거든요. 머치는 많은, 그죠? 이분은 뭐 심지어 이런 뜻이 있고, 스틸은 여전히 파, 먼, 바이파, 먼, 얼랏, 많은 이 뜻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얘가 비교급을 꾸미잖아요. 그럼 뜻이 다 하나가 됩니다. 뭐? 훨씬. 훨씬이라는 뜻이 돼요. 뭐 하면? 얘네가 뒤에 있는 비교급을 꾸미면. 됐습니까? 그래서 이 문장을 보시면 자, 주어 찾았고 always가 나왔습니다. 이건 뭐죠? 빈도부사. 왜 나왔죠? 여기 나왔죠? 일반 동사니까 앞에 나와야 되니까 여기 나온 거예요. 자, 동사 찾았습니다. 그죠? 자, 이 머치는 뭡니까? 부사죠. 뭐 해주고 있습니까? 배로 꾸미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많이가 아니라 훨씬. 왜? 비교급을 꾸미고 있잖아요. 제 말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훨씬 더 좋은 것 같다가 되죠. 됐습니까? 이해하셨어요? 얘는 뭐고? 비교급. 뭐의 비교급일까요? 얘 원급이 뭘까요? 굿이랑 웰 중에 하나만 들어갔겠죠. 그죠? 굿일까요? 웰일까요? 웰은 품사가 부사. 이거 부사입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굿. 이게 되겠죠. 원급은 굿이었다. 그런데 더 좋은 것 같다라고 말하고 싶어서 뭘로 바꿨다? 비교급으로 바꿨다. 배로로 바꿨다. 됐습니까? 자, 선생님 비교급 두 가지만 꾸민다면 두 가지 비교한다면서요. 그럼 여기서는 두 가지가 나왔겠죠. 그죠? 뭘까요? 밥을 먹기 전과 밥을 먹고 난 다음이었겠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나옵니까? after meal이 나오잖아요. 식사 후에. 제 말 이해돼요? 비교급 두 개만 꾸민다면서요. 두 개 중에 비교하는 거라면서요. 그죠? 제 말 이해 안 됩니까? 비교급 언제 쓴다고요? 두 개 비교할 때, 혹은 두 명 비교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뭐랑 뭘 비교한 겁니까? 밥을 먹기 전과 밥을 먹기 후에 언제 더 기분이 좋은가? 언제 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밥 먹고 난 다음이 훨씬 더 기분이 좋은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지금 몇 가지 문법 배웠어요? 두 가지. 첫 번째 뭐? 빈도부사. 두 번째 뭐? 원급, 비교급, 최상급. 됩니까? 자, 이거 잘 기억, 지금 제가 적어드렸던 거 있죠? 전부 다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온 것들이에요. 자꾸 시험 얘기해서 싫지, 그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정말 중요한 거니까. 이해 안 되는 거 혹시 있었나요? 어려운 거 있었습니까? 그러면 집에 와서 뭐 하시면 되죠? 복습해서 너네 걸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해석 한 번만 다시 해보고 10분 쉴게요. 자, 문장 구조 볼 때는 우리가 뭘 지우고 뭘 묶어라? 명사 묶고 부사 지워라. 부사 지울게요. 그리고 명사 묶겠습니다. 그럼 끝났죠. 됐습니까? 주어,
동사, 보어. 몇 형식? 2형식. 깔끔하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의 기분은 항상 훨씬 더 좋은 것 같다. 식사 후에. 됐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자, 해석 안 되신다. 그러면 뭐를 모르는 걸까요? 문장의 구조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단어는 다 찾아보자, 우리가. 그죠? 단어는 단어장 네이버 사전 통해 다 찾아보잖아요. 그죠? 그럼 단어를, 만약에 잘 봐요. 해석이 안 되는데 첫 번째 단어를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하죠, 미리. 단어를 모르는 걸 없애기 위해서 미리 단어 찾아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석이 안 되는 거는 구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조를 모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 문장의 구조가 그냥 어려워서. 두 번째, 그 단어의 품사를 몰라서. 그러면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예방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단어를 찾을 때 품사까지 같이 찾아보시면 되잖아요. 사전에 품사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거 같이 그냥 보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해라? 최대한 형식을 찾아보고 형식대로 해석을 해봐라. 틀려도 된다. 예습이니까. 그죠? 오히려 틀리면 좋다. 왜? 내가 뭘 모르는지 수업 때 알 수 있으니까. 됐습니까? 오히려 다 맞았다. 그러면 그 책이 너랑 수준이 안 맞는 거다. 그 책이 너의 수준보다 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원래는 다 맞아야 기분이 좋죠. 그죠? 예습한 거 다 맞으면 정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러면 실력 안 늘어요. 왜 알고 있는 걸 굳이 또 하고 있어? 그죠? 그러면 학원에 안 오셔도 됩니다. 뭔 말인지 하셨어요? 여기는 왜 와요? 너희들이 모르는 거 배우려고. 아는 거는 니들이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상 틀리고 항상 조금 어렵고 항상 조금 재미없을 거예요. 예습이 제일 재미없을 거예요. 왜? 모르니까. 아는 거 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그죠? 알아야 뭐든 재밌는데 항상 하면 잘 몰라. 항상 하면 어려워. 좀 재미없어요. 예습이. 그래서 가장 재미없을 거예요. 근데 꼭 해오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친절하게 전부 다 알려주잖아. 그죠? 이 문장에 나오는 사소한 문법까지 전부 다 끄집어 내주잖아요. 그러면 다 알아듣죠. 좋아. 알겠어. 자, 그래서 다 이해하셨습니까? 다 이해했죠, 그죠? 근데 그렇다고 다 그게 니네 거가 됐습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하라고요? 복습하라고. 됐나요? 이렇게 하나씩 계속 다 받아들이고 구멍을 메꾼다면 정말 농담이 아니라 연수구에서 영어 천재 됩니다. 영어만 놓고 봤을 때 동춘동뿐만이 아니라 인천에서 꿀리지 않는 거예요. 아 진짜로요. 그래서 장담하고 말할게요. 중학교 1학년인데 이 문장을 구조 해석을 해가면서 구조 분석을 해가면서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고 이게 보어야. 그런데 이게 지금 비유글 꾸미니까 이건 훨씬이라고 해석해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친구 인천에서 손에 꼽을 겁니다. 이렇게. 몇 명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한다면 이거 되겠죠. 그러고 중학교 1학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영어 수업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진짜. 뭐야 장난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진짜. 그리고 그 옆에서 애들이 막 헤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영어를 못해서. 걔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걸 헤매?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마치 우리가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상태에서 이제 갓 한국어를 배운 애들이 말을 잘 못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죠?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어. 이렇게 말하면 뭐래 미친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러면 얘 처음 배우는 애들 뭐라고 해요? 그게 왜 말이 안 돼? 그럼 답을 못 해줘요. 그죠? 답을 못 해주면 답답하죠. 막 짜증이 나죠. 그죠? 그런 기분을 중학교 1학년 갔을 때 느끼셔야 돼요. 다른 친구들을 보면서. 하, 미치겠다. 이런 느낌. 아시겠습니까? 1년 배워서 열심히 한다면 그 경지에 올라갈 수 있어요. 됐나요? 오케이. 질문 없죠? 자, 푸시겠습니다.